오래전 여행길에서 만났던 운문사의 거대한 소나무, 또 올해 제주도 오름에서 만난 독특한 나무들, 특히 제주의 붉은 동백, 붉은 열매를 가득 달고 거리에 서 있는 먼 나무, 남한강 산책길에 만나는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등 제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무들과의 시간은 항상 저에게 맑은 에너지를 줍니다.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또 곁에 두고 싶은데 다행히 제 주변엔 나무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만큼 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저의 질문과 궁금증에 답을 주는데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에 이어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동네 서점에 딱 한 권이 남아있다고 해서 곧바로 샀고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함께 하고 싶지만 저에게 주어진 10%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또 나머지는 들으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용 지음 한성수 역금 주식회사 메이븐에서 펴냈습니다. 지은이 우종영 나무의사에 대해서 쓰기 전에는 간단한 소개를 드려야겠죠.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 배웠다 라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의사. 어려서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만둔 채 정처 없이 방황을 했고요. 그런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나무였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도제로 들어간 원예 농장에서 직감적으로 나무 키우는 일이라면 평생토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는데요. 특히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노인의 가르침은 평생의 신념이 됐답니다. 그분은 나무를 옮길 때는 나무가 이사하는지 모르게 해라.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에게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나무를 다룰 때는 언제나 나무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라고 일르셨답니다. 그 후 군대에 들어가서 또 중동에서 2년간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번 돈을 미천 삼아 원예 농사를 시작했지만 3년 만에 쫄딱 망해버리게 됐고요.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사글세빵을 전전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또다시 나무가 그를 붙들어 주었답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이라는 악조건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아픈 나무를 30여 년 동안 돌봐오고 계시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에서부터 몇백 년을 우리와 함께 있지만 병충해 또 자연재해로 상태가 나빠진 천연기념물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서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 나무 치료일을 조금 후배들에게 넘기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강의와 또 집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숲해설가협회의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고요. 10만 부 베스트셀러인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비롯해서 게으른 산행, 나무의사, 큰손 할아버지, 바림 등 책을 펴냈습니다. 나무가 주는 힘을 믿습니다. 세상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지금 이 순간을 최대치로 살아내는 나무들.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에게서 해답을 얻었다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나무의 깊은 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답니다. 그러면 저자 우종용 씨의 프롤로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생님, 저는 어떤 나무를 닮았나요? 사람들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다. 아픈 나무들을 치료하는 나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각자 저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카시 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가 비단 나뿐은 아닐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 곁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마을 어귀 당산목을 찾아가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몇백 년은 사는 나무들. 지금까지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을까. 하지만 주위에는 나무가 곁에 있어도 곁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나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인테리어와 건강을 이유로 나무를 정원과 집 안에 들여놓고서는 방치하기도 한다. 덕분에 나무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기 일쑤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병들어가는 나무가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이 싫어졌더랬다.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란 말인가? 나무도 어엿한 생명이며 심지어 인간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라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그렇게 속이 끓어오를 때면 나는 나무를 찾곤 했다. 그러나 몇 달간 정성을 다해 치료한 고목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는 모습을 볼라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듯 나무 의사로서 아픈 나무들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는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큰 업적을 쌓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해왔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나무 의사를 천직으로 삼아온 일에 수많은 나무를 되살려 왔다고 자부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나무를 돌본 게 아니라 사실은 나무가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의 오랜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던 젊은 시절 하나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난 당초에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어린 묘목을 떠올렸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떠올리고는 아이도 나무 기르듯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 묘목을 돌보듯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찍부터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깨우쳤다.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 같으면서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순간이 온다는 것도 나무가 아니면 몰랐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노목에게서 나이 들매 자세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을 비우고 작은 생명들을 품는 나무를 보며 가진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삶, 비움으로써 채우는 생의 묘미를 깨닫곤 한다. 평생을 나무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병든 나무를 고쳐왔지만 실은 나무에게서 매 순간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1장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순간에 나무가 가르쳐준 것.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 마련이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책을 쓰고 한참 강의도 다니던 50대 중반쯤 갑작스럽게 다리 수술을 받게 됐다. 혈기왕성하던 30대 때 산에서 굴러떨어져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된 적이 있었는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산을 오르내린 것이 화근이었다. 10여 년 전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위해 산에 오르다 왼쪽 무릎에 갑자기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너무 아팠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구르듯 산에서 내려와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말했다. 그냥 놔두면 산에 다니는 건 고사하고 아예 못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수술이 필요한 곳이 왼쪽 무릎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검사를 받아보니 아픈 왼쪽 다리를 대신해 버텨온 오른쪽 무릎도 손상된 상태였다. 양다리 모두 수술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었다. 의사는 수술하면 한동안 바깥 출입조차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도 설마 했던 것 같다. 수술을 잘 끝내면 돌아오는 봄에는 다시 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회복은 너무나 더뎠고 그러는 사이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다. 봄을 지나 실록의 나무가 지천에 자라는 한여름에 접어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동이 불편하니 산에 오르기는커녕 강연도 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열패감이 컸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살아온 내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북한산 자락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거의 반년을 두문불출한 채 집에만 있으려니 좁아진 행동 반경만큼이나 자신감도 줄었고 대신 불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대로 영영 산에 못 다니는 건 아닌지
수술까지 받은 다리로 과연 예전처럼 나무를 치료하러 다닐 수 있을지 등등 온갖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고도 살아가는데 이깟 다리 수술받은 게 무슨 대수일까?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수술을 받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달리 먹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실록의 잎끝을 붉게 물들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묵발을 짚고 지리산을 종주해보자. 어차피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 남들 10걸음 걸을 때 난 한 걸음 걸으면 될 것이다. 목발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다가 정 힘이 들면 그냥 돌아오면 될 터였다. 그렇게 나는 딱 한 걸음만 떼어보자는 마음으로 지리산 종주에 나섰다. 그간 무수히 많은 산을 오르내렸지만 걸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왼쪽 목발을 앞으로 옮기고 오른쪽 다리를 내딛고 다시 오른쪽 목발을 옮긴 뒤 왼쪽 다리를 내딛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 산에 오르는 나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직 내 힘으로 종주를 끝내는 것이었다. 대원사에서 시작한 첫날의 산행은 치반목 산장에서 끝이 났다.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나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걸은 뒤에야 겨우 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산행 때보다도 기뻤다. 걸음이 느린 덕에 아주 작은 들풀도 놓치지 않고 눈을 맞출 수 있었고 숨이 가빠 걸음을 멈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낙엽들이 지친 내 발목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진즉 나설 걸 하고 후회가 될 정도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괴로워했던 것이다. 한 걸음을 내디딜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말이다. 목발을 짚고서도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나는 이튿날부터 과감하게 야간 산행을 감행했다. 느린 걸음 때문에 좁은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신경 쓰이고에도 했거니와 바쁜 걸음으로 나를 지나쳐가는 이들을 보며 어렵게 다잡은 마음이 심란해지는 게 싫었다. 게다가 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안반도 아닌 숲길을 걷는데 밤이라고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었다. 지난 6개월간 집에 갇혀 지낸 것도 기실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던가. 문제는 밤길이 아니라 걸음도 떼기 전에 주춤대는 내 마음이었다. 탐방객이 줄어드는 오후가 되어 슬슬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밤이 되어 헤드랜턴을 켰지만 전등이 비추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너무 깜깜했다. 그래서 과감히 전등을 꺼버렸다. 한밤중의 빛은 역설적이게도 공포감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전등을 끈 채 호흡을 가다듬는 동안 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풀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벌레들의 작은 읊조림도 조금씩 들려왔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늘 가득한 별들이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다.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뎌 보라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해가 내리쬐고 사람들로 분주한 한낮에는 바위나 나무 등걸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어스름한 저녁부터 새벽까지 걷기를 일주일. 비록 남들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는 애초 생각대로 목발을 짚은 채 무사히 지리산 종주를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노고단 정상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다. 목발을 짚고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이런 기쁨을 절대 몰랐겠구나. 정말이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지리산 종주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나는 목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전처럼 높은 바위를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서 내달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수술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척도는 내게 달렸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최소한 나를 옥죄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옮겨간 곳에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렇게 되뇌곤 한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고. 때론 그 작은 한 걸음이 답일 때가 있다고. 막 싹을 틔운 나무가 성장을 마다하는 이유. 돌이켜보면 내 유년기는 암울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탓에 부모님은 늘 집을 비웠고 나는 무척 외로웠다.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늦게까지 동네 형들을 따라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꿈이 있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낀일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공부를 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뒤로 나는 거리로 나가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팔고 마른 날엔 좌판을 펼쳐놓고 신문을 팔았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밥벌이를 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가. 더욱이 친구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나만 홀로 길거리의 삶을 전전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뭐라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들키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했고 잘 지내는 척했다. 물론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골마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이 나를 찾아왔다. 아는 사람이 꽃 키우는 농장을 하는데 숙식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도제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원예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해 준다지 않은가. 그래서 그 길로 농장의 도제 생활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농장 주인은 대학에서 원예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내게 딱히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럴 거면 왜 사람을 들인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할 일이 없는 나는 주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묵한 주인의 어깨 너머로 풀과 나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하나 둘씩 익혀 나갔다. 흙에서 싹을 틔우는 꽃들이 너무 신기했고 시들하던 잎이 며칠 새 되살아나는 과정도 경이로웠다. 호기심은 배우고 싶다는 열의로 이어졌고 곧 두꺼운 원예백과 사전을 구해다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동양 귀동양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장이 처음으로 내게 일을 시켰다. 고무나무를 꺾꽂이로 번식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고무나무를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가 수액을 제거한 다음 줄기 끝에 황토로 경단을 만들어 붙여 모래상자에 심었다. 그리고는 연탄 난로를 피워 모래상자를 따뜻하게 덮이고 모래가 마르지 않게 때에 맞춰 물을 주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난로를 피우고 물을 주었지만 머릿속에선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다고 뿌리가 나올까? 이 작은 줄기가 정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주인 몰래 모래상자에 손을 댔다. 숨을 죽여가며 조심조심 모래에 묻힌 고무나무 줄기를 꺼내든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눈에 들어온 건 황토 경단을 뚫고 나온 가느다란 뿌리였다. 미동 하나 없이 모래상자 안에 꽂혀있던 고무나무 줄기가 어느새 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고무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던 날 농장 주인이 내게 말했다. 고무나무는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 없지만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0, 30m를 훌쩍 넘는 거목으로 자라지.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란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쇼먼 트리다. 지름 11m에 높이 84m가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은 자랄 수 없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기를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를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방황의 시간은 어쩌면 내 인생의 유형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농장에서 눈동양 귀동양으로 혼자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우쳤을 리 없고 길거리에 거친 삶이 있었기에 온실 안에 따뜻한 공기와 나무가 주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밥벌이는 배는 채울지언정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암울한 유년기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그래서였을까? 고무나무 줄기에서 생겨난 뿌리를 봤을 때의 경이로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도 방황을 끝내고 고무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뒤 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내 안에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원예 대백과 사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이름은 물론 학명까지 외웠고 온실안의 식물들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다. 그렇게 농장의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암울했던 내 10대도 끝이 났다. 농장을 나올 즈음 나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내 마음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뿌리의 힘을 제대로 키운 나무가 모진 시련을 딛고 거목으로 자라나듯 스스로 단련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내가 나무 의사라는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노력이나 인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깊은 산중에 싹을 틔운 야생의 나무들은 언젠가 하늘을 향해 마음껏 줄기를 뻗을 날을 기다리며 캄캄한 땅 속에서 뿌리의 힘을 다지고 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기꺼이 감수해야 더 높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해지기 위해 애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은 사람을 짓누르게 마련이다. 결국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불안만이 가득하게 된다. 한때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으나 어느 순간 그로 인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불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 대학교 탈 벤 샤르 교수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던 탓일까? 누가 뭐래도 흠결 없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무를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애썼고 살리지 못하면 속이 상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유독 살리지 못한 나무들만 내내 마음에 남았다. 목전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다. 전부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나무 의사 노릇을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마침 병인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무를 치료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연락이 왔다. 절마당에 있는 반송 한 그루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반송은 한눈에 봐도 연륜이 느껴질 만큼 오래된 나무였다.
하지만 줄기가 부러진 채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그냥 두면 명을 다할 것이 분명했다. 원래 반송은 생태적인 특성상 다른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다. 줄기에 비해 가지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뻗어나간 가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지들이 갈라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줄 당김으로 가지끼리 잘 묶어주면 줄기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반송을 오랫동안 돌봐온 절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나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냥 놔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미 갈라진 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 스님 한 분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두어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염원이 실은 나무 의사로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과해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무 의사 노릇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내 과욕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른 걸까.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뒤 나는 모든 나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생명을 다한 나무들을 잘 보내는 일도 포함됐다. 괴롭게 수명을 연장시키느니 아름다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나무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빡빡하던 나무 의사 노릇에 숨 쉴 틈이 생긴 것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나무 의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올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리면 빈틈없이 나무로 꽉 들어찬 우리 근대 숲이 생각난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은 가히 전투적이었다. 전쟁을 겪은 산은 대부분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녹색 옷을 다시 입히기 위해 4월이면 온 국민이 묘목을 들고 산에 올랐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은 덕에 오래지 않아 숲은 어디를 가나 울창해졌다. 어찌나 빼곡하게 심었는지 숲에 들어서면 웬만큼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 헐벗은 산이 다시 푸르러진 것은 다행이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을 볼 때면 치근한 마음이 든다. 가지를 마음껏 뻗기는커녕 숨 쉴 여유조차 없는 공간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족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저 위로만 치솟듯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간다.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숲은 결국 희망이 없는 부림의 땅과 다르지 않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봄 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다 꽤 깊은 산중에서 어린 아카시나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큰 키나무들이 자리한 산 중턱에 아카시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들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너 평 남짓되는 숲의 틈. 그곳은 주변을 둘러싼 큰 나무들 덕에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변 나무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온실안처럼 어린 생명들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 숲에 틈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 나무,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 숲에 빈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틈이 있어야만 한숨을 돌리고 다른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고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나무 몇 그릇쯤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나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간혹 나무를 장식품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듣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됐다. 가끔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내가 평생 당신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늘 5% 부족하게 돈을 벌어다 준 거라고.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힘들었던 아내에게는 가슴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다. 만일 내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완벽을 추구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빡빡했을 것 같다. 5%라는 부족한 틈이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고 능력 이상으로 내달리면서 현재를 소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5%의 작은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진 셈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앞만 보고 내달리지 말고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곤 한다. 완벽해지라고, 앞으로 빨리 내달려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오히려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완벽을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무리하는 순간부터 찾아드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다. 오래된 숲의 틈이 말해주지 않는가.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몇 해 전 환경운동을 한다는 한 젊은이가 나무 공부를 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나무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말에 그를 데리고 가까운 산을 찾았다. 누군가를 처음 사귈 때 이름부터 익히듯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선생님, 이 나무는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죠?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그가 가리킨 나무는 불과 몇십 분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준 터였다. 조금 전에 직접 사진까지 찍은 주엽나무잖아요.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그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까 본 나무와 모양이 다르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왜 두 나무가 달리 보인다고 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휴대전화 속 주엽나무의 줄기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주엽나무는 온몸을 가시로 휘감고 있었다. 둘 다 주엽나무 맞아요. 가시가 이렇게 무성해진 건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제 딴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시를 만들어낸 거죠. 나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주엽나무 하면 줄기 전체를 덮고 있는 가시부터 떠올린다. 원래부터 모양새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무성한 가시들은 사람들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지를 치듯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닥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환경에 따라 가시의 밀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크게 자란 주엽나무는 가시가 거의 없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다 보니 가시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근처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두 해 사이 몰라볼 만큼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난다. 주변의 변화에 어찌나 민감한지 누가 자신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서성대기만 해도 어느새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을 한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손길이 멀어지면 무성했던 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든다. 내 생명을 들은 미안합니다. 편집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손길이 멀어지면 무성했던 가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든다. 내 생명을 들은 그는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연방 사진을 찍어댔지만 온몸을 날카로운 가시들로 뒤덮고 있는 주엽나무를 마주한 나는 왠지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줄기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가지 하나가 편집입니다. 내 생명을 들은 그는 무엇이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연방 사진을 찍어댔지만 온몸을 날카로운 가시들로 뒤덮고 있는 주엽나무를 마주한 나는 왠지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줄기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가시 하나하나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인고의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나무가 어디 주엽나무뿐일까? 바람이 심한 산봉우리나 높은 산의 수목 한계선에 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긴 시간 생존을 위해 버텨낸 흔적들에서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매서운 바람과 눈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곱사등처럼 굽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참아낸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어떤 재난이 와도 도망칠 재간이 없기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굴책을 최대한 동원해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뿐이다.
그러고 보니 나무의 삶은 결국 버팀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생 나무를 지켜본 내 생각은 다르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그러니 가시투성이의 흉한 모습으로 변하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있느냐고 비아냥대는 것은 옳지 않다. 굴욕적인 겉모습까지 감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었다. 30대 시절에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학력도 짧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무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나를 두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벌이도 시원치 않은 일을 자청한다며 바보 취급하는 이도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멀쩡한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순간들이었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멀쩡한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이도 있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무 껍질을 벗겨 일부러 죽이는 이도 있었다. 그처럼 나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한낱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며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냉큼 베어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들곤 했다. 나 한 사람 애쓴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어 나무 의사 노릇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알뜰하게 살아준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 일하러 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웠는데도 건강하게 자라준 딸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티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자 나는 어느 순간 나무에게 나를 찾는 인생을 사람이 많아졌다. 배웠다. 나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다. 덕분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됐다. 나무의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나무와 공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전할 수 있게도 됐다. 만약 버티지 않고 나무의사의 길을 놓아버렸더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긍지와 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오는 충족감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정호승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챕터 1에서 4개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은 모두 5개 챕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라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챕터 2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라는 큰 제목 아래 주목나무에게서 잘 내려오는 법을 배우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흔히 하는 실수. 등산을 가도 산 정상에는 오르지 않는 이유. 죽기 전에 꼭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좋을 존재란 없다.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챕터 3의 제목은 30년간 나무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밥이다. 내가 이순을 넘어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이유. 아이들이 숲에서 자라야 하는 까닭. 내가 땅을 사서 곡식 대신 나무를 심은 이유. 내 손으로 작은 집을 지으며 깨달은 것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챕터 4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데려가고 싶은 나무, 북나무. 단점이 다 열등감이 되는 건 아니다. 먼 나무.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벚나무.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갈 누군가에게 황칠나무. 챕터 5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 미선나무. 그러거나 말거나의 정신으로 튤립나무. 어머니가 그리울 때 생각나는 나무, 보리밥나무. 자꾸만 누군가와 담을 쌓게 된다면 탱자나무. 흔들려 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팽나무.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로 남기를. 백리향. 이렇게 제목만 소개해드렸는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나무와 나무와 우리의 연결성과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종용 지음 한성수 역금 도서출판 메이븐 출판.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잘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발견하셨죠? 좋아요 구독을 꼭 누르셔서 이미선의 책을 읽는 기쁨, 책 읽기 당신에게가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책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